여러분 잠깐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두 손 꼭 잡고 평생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나눴죠.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순간부터 상상치도 못했던 전혀 몰랐던 전쟁이 시작됩니다. 웃으며 어서 오거라 인사를 건네는 시어머니. 살갑게 형수님 언니 부르는 시누이들. 겉으로 보면 더없이 사람 좋은 화목한 가족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칼날이 날아옵니다. 형수가 요즘 우리 불쌍한 엄마를 무시한대요. 단 한마디. 그 한마디로 평화로웠던 가정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전쟁에서 혼자 살아남은 한 여성의 7년간의 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라면 더더욱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 사람 하나만 바라보며 새 출발을 꿈꿨습니다. 새로운 가족과도 잘 지내고 싶었어요.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반찬은 일부러 배워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항상 다정했습니다. 앞에서는요.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시누이들이 자리를 뜨고 나면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제가 한 말이 남편에게 전해질 때는 항상 조금씩 비틀려 있었습니다. 어머,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그런 식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 실제로는 씨앗을 심는 것이었죠. 불신이라는 씨앗을. 시어머니에게 제 말이 전달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요즘 대출금 상환도 그렇고 형편이 좀 빠듯하다고 혼잣말처럼 내뱉은 것이 어느새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 돕기 싫다고 했대요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조차 없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삐진 표정을 짓고 계시면 가족들은 어머니 눈빛 하나에 공격 준비 태세 모드로 돌변했었어요. 저는 처음에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잘못 전달된 거라고 해명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해명할수록 오히려 제가 더 이기적인 며느리로 포장되었습니다. 착하게 보았는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나 못된 아이인 줄 알았다면 결혼을 안 시켰을 텐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저렇게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었어. 그게 시댁의 결론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가 지나갈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설계였다는 것을요. 시누이들은 정말 능숙했습니다. 단순히 험담을 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훨씬 정교했습니다. 직접 공격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걱정이라는 포장지를 씌웠습니다. 저도 형수님 편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즘 집안일 좀 힘드시다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좀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식입니다. 남편 귀에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만 시댁을 불편해한다. 그렇게 각인되었겠죠. 때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형수 요즘 돈 아끼느라 우리 무시한대.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집안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은 자존심이 상했고 시어머니는 섭섭하다고 하셨고 시동생까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저만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교묘한 방식은 눈물이었습니다. 시누이 중 한 명은 남편 앞에서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나는 언니가 좋아. 근데 새언니는 내가 대학 안 나와서 무식하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같아서 너무 속상해. 이 말 한마디에 남편은 어땠을까요? 아내가 동생을 괴롭히는 사람처럼 보였겠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저는 그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제가 없는 자리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제 앞에서는 상냥했고 둘만 남게 되면 살짝 찌르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서 저를 교묘하게 고립시키는 방식이었죠.
내 편이 없어지면 저는 자연스럽게 약해질 테니까요. 그 패턴을 알아챘을 때 저는 더 이상 혼자 소갈이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간질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금전 요구였습니다.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해결책은 늘 하나였습니다. 우리 부부가 도와야 한다는 것. 사업이 잘 안 된다. 카드 빚이 쌓였다. 투자가 잘못됐다. 사고는 항상 그쪽에서 쳤지만 책임은 늘 우리 몫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돕고 싶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런데 한 번 도와줄 때마다 다음번엔 더 큰 금액이 요구됐습니다. 시아버지 형제들이 와서 며느리 버릇을 초기에 잡지 않으면 버릇 나빠지지 마셨어요. 집으로 돌아가실 때도 한 봉투씩 쥐어 챙겨드려야 하는 몫도 우리 부부 몫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열어보더니 10만 원 우리가 거지냐? 이러며 핏대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거절이라도 하면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단체로 몰려오는 날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들, 시동생이 한꺼번에 집으로 왔습니다. 누군가는 서럽게 울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압박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이 정도도 못 도와줘? 그 말에 남편은 흔들렸고 저는 다시 악역이 되었습니다. 형수가 반대하는 거잖아. 버릇없는 형수를 내가 고쳐놓겠어. 실제로 저는 거절 이유를 설명했을 뿐인데 가장 힘들었던 밤은 시동생이 술에 취해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술상을 보라며 형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저는 순식간에 술상을 차렸습니다. 안 그랬다간 옆집에서 또 민원이 들어올 게 뻔하고 망신스럽고 죄스러우니까요. 문을 거칠게 밀치고 들어온 그는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과 상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이가 같은 공간에 있었는데도요. 아이가 놀라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한테 욕설하며 지엄마 닮아서 울보냐 귀따갑다며 시끄럽다 안 꺼져. 식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났고 저는 아이를 안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들짐승처럼 포악하게 날뛰는 동생을 제어하기가 힘든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온다며 상황을 피해버리고 외면해버렸어요.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분위기를 망쳐 너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집이 참 조용했는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니 집구석이 시끄럽구나. 사고로 옛부터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그 무당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네가 우리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 거라는 거 나는 세련된 사람이라서 안 믿고 사랑으로 너를 대했건만 돌아오는 게 시어머니 무시니.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언이 오가는 상황을 만든 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조용히 있지 않은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우면 우리 부부는 무섭기도 하지만 망신스러운 게 싫어서 옛다 먹고 떨어져라 이런 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가 두렵고 친정에 손 벌리기조차 힘들어진 상태였어요. 아버지 사업도 어려워졌고 친정엄마도 암투병 중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고 배가 스르르 아파오고 현기증에 뭔가가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죽고 싶다, 사라지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죽어서 사라져버리고 싶다는 못된 생각을 했지만 저에겐 책임져야 할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수 없다는 것으로 나는 엄마다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강해져서 우리 아이를 끝까지 불행의 늪에서 구해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하소연해봐야 그때뿐이고 오히려 위로는커녕 단체 톡방에서 배제되고 시집에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하급 취급의 친구들 모임 나갔을 때 저와 상대도 안 하려 하고 보는 눈빛이 너는 우리랑은 수준이 떨어지는데 왜 모임에 나오냐 그런 식이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이미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억울하다고 울어도 해명해도 설명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습니다. 일단 집안에 홈캠을 설치했고 현관문 비번을 바꿨습니다. 처음에 현관문 비번을 바꾼 걸 알고서 가족들은 분노가 극에 달아서 문 앞에다 오물 테러까지 했습니다. 오히려 헐 왜 저래? 왜 저렇게 까탈스럽고 예민하게 구냐? 친정엄마가 제대로 가르쳐 보내야지 가정교육하고는 라는 말만 돌아왔죠. 그래서 저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감정 대신 증거로 대응하기로 한 것입니다.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나눈 대화는 가능한 한 문자나 메신저로 남겼고 직접 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날짜, 장소, 어떤 말이 오갔는지. 처음엔 괜한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나중에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금전 요구에 대해서도 원칙을 세웠습니다. 빌려주는 형태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요청했습니다.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그 원칙을 지키자 처음에는 당연히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왜 저렇게 버르장머리가 없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이냐? 마누라 단속 너는 안 시키는 거냐? 때려서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거라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칙 없이 감정으로만 돈을 빌려줬다가 관계만 더 복잡해졌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폭언과 폭행 상황은 반드시 증거로 남겼습니다. 시동생이 찾아온 날의 상황도 이후에 정리해서 기록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때를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그 기록들이 나중에 경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상황이 해결될 것이냐? 우리 집을 어머니 말처럼 망하게 하고 망신 주려고 하고 있느냐? 불신의 의심에 절레절레 거절했지만 딱 한 번만 우리 아이와 우리 미래를 위해 노력은 해보자고 간절히 요청했고, 요청을 거절할 시 친정 식구들과 오빠들에게 이야기하겠다고 하니 남편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문제를 남에게 말해야 하냐고 했죠. 하지만 저는 부탁했습니다. 한 번만 가보자고. 상담사는 우리에게 경계 설정이라는 개념을 알려줬습니다. 가족이라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는 것. 시동생이 어머님께 불효했다고 제 머리채를 잡고 패대기를 쳤다고 상담 시간에 이야기할 때는 남편이 믿지를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요. 상담사님은 효도를 가장한 가정 내 가정 약한 자를 괴롭히며 자기가 처한 현실에 대한 스트레스를 푸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엄연한 범죄인데 동생이 범죄자가 되는 걸 방치하고 있고 가정폭력이 계속된다면 두 분은 서로를 위해서라도 이혼도 각오하셔야 한다고 상담을 하며 남편은 머리를 쥐어짜며 감싸고 굵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선을 세우는 것이 배타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기본이라는 것. 남편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변호하던 사람이 서서히 우리 아이가 먼저 우리 집 경제 상황이 빚이 산더미고 이번 달 카드값 못 갚을까봐 사무실에서도 집중할 수가 없고 조마조마해라는 말을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확인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시댁과 거리를 두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그래야 하냐는 말이 두려웠습니다. 불효자라는 타이틀이 달리고 손가락질이 두려웠어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거리를 두기 시작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주말 아침 갑작스러운 전화로 이리 오거라 저리 가거라 핸드폰 호출 노예 하루 계획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명절이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저도 모르게 항상 어깨에 힘을 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서서히 풀렸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게 됐습니다. 불면증도 고쳐져서 정신과약도 서서히 줄여가고 있고 알바 생활하며 청약저축도 꼬박꼬박 넣으며 이번엔 분양에 당첨이 되어서 몇 년 후에는 아파트 입주 계획도 생겼어요. 둘째도 우울증 단약 이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아이가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어른들의 긴장감을 정확하게 감지합니다. 집 분위기가 안정되자 아이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늘었고 잠투정이 줄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엄마 요즘 우리 집 좋아라고 했을 때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아이도 불안증에 시달려서 안효증이 심해졌고 분리불안증세가 심했었는데 이제는 한밤중에 이불에 실수하는 일도 사라졌고 어린이집에서도 수업 활동에 활발해졌다고 선생님께서도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남편이 선생님과 통화 후 너무나 기뻐서 치킨을 시켜 맥주 한잔 하자고 했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회복됐습니다.
시댁 문제로 싸우던 시간이 사라지자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 뭘 먹을지 이야기하고 드라마를 보며 웃는 것. 결혼하고 나서 항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언제 들이닥쳐서 돈 1,000만 원, 5,000만 원 해놔라 협박과 겁박 시어머니의 팔자 타령 울부짖음이 환청처럼 맴돌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정신도 맑아지고 이사온 동네에서 엄마들 친목 모임 지역 카페에도 나가서 차도 마시고 엄마들끼리 아이들 옷 쇼핑도 하며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평범한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아주 끊어낸 건 아닙니다. 아직도 시동생과 밖에서 만나고 여동생과 만나고 교류하고 있지만 저를 전면에 내세우진 않아요. 시누이가 다단계 영업활동을 하며 빚을 크게 진 걸 도와달라고 울부짖어도 상담사가 알려준 대로 너 어른이잖아. 너가 사고친 거 엄마한테도 나한테도 사정하지 말고 네가 해결해 똑바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유부단하고 본가족들에게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태도가 사라졌어요. 최소한의 예의는 유지합니다. 명절엔 연락을 드리고 큰 경조사는 챙깁니다. 다만 우리의 삶 한가운데에 시댁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시 신경질 폭언 욕설이 들어올 경우 가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이 꾸준히 지켜지고 있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처음엔 죄스럽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게 남편의 본가까지 모두의 가정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걸 압니다. 이따금 시누이들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여전히 간을 보는 듯한 메시지들. 오빠 요즘 어때요? 하면서 슬쩍 남편 상태를 확인하려는 시도들. 예전 같았으면 그 메시지 하나에 며칠을 불안해하며 일어나지도 않을 불안의 시나리오를 썼을 텐데 이제는 다릅니다. 짧게 준서 아빠와 상의할게요 하며 넘어갑니다. 그게 제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은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는 원망스러웠지만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고 우리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나만 이런 건가? 싶어서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는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모든 걸 혼자 참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록하고 원칙을 세우고 대화하고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가정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의 웃음, 남편과의 평범한 저녁, 아무 긴장 없이 잠드는 밤. 그것들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인정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함께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